안녕하세요. 저는 뻔뻔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어머니에게 살떨리는 복수를 선사한 올해 딱 마흔인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시어머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들은 열심히 아들을 키우기라도 했지.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들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분이 며느리가 생기자 자기도 시어머니라고 갑질을 해대는데요. 제가 왜 그런 사람한테 당해요? 역으로 아주 꿀맛을 선사해줬어요. 지금은 죽지 못해 살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죽을 수도 없는 곳에 계시거든요. 세아가 나 좀 꺼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너한테 찾아가지도 않을 테니까 여기서만 나가게 해줘.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괜히 나와서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거기에 계셔요. 거기가 그나마 천국이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서 이제는 수신거부도 했어요. 이제는 당해주지 않으려고요. 저한테는 그럴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집안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공부는 진짜 잘하시는데 저와는 반대로 낭만파세요. 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철저한 외모지상주의자세요. 성격, 학벌, 집안 형편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저 잘생기면 다 용서되고 외모만 괜찮으면 모든 걸 덮는 그런 분이죠. 그런 엄마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반한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예요. 엄마는 당시에 전교 1등으로 반듯하고 야무진 우등생이었는데요. 반면에 아빠는 전교 꼴찌에다가 학교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였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온갖 사고만 치던 문제아들 있잖아요. 늘 교무실 앞에서 벌 서고 있는 그 문제아들이요. 그게 딱 저희 아빠였대요. 엄마, 과거 얘기 들으면 전혀 두 분이 안 마주쳐줄 것도 같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그게 말이야. 엄마가 막 쫓아다녔어. 네 아빠가 송승헌 닮았잖니.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깔끔한 이미지잖아. 옷도 얼마나 잘 입었었는데 엄마가 거기에 반했어. 아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엄마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대요. 그 당시에는 성적도 인성도 미래도 다 무시하고 외모 하나만 보였대요. 처음 본 순간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대요. 이런 순진무구한 열혈 소녀가 어디 있어요? 대박이죠. 그런 마음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엄마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빠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고요. 입학할 때 성적 우수생으로 4년 내내 전액 장학금 받고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대요. 그런데 이런 분이 사랑 앞에서는 순도 100% 바보더라고요. 글쎄 아빠가 처음엔 엄마를 싫어했대요. 대놓고 싫다고까지 했는데 그런 말에도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끈질긴 성격으로 밀어붙이며 퍼주기식 사랑을 했죠. 선물도 사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별걸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대요. 그러다 엄마는 전략을 바꿨어요. 바로 아빠의 엄마, 즉 저희 할머니를 공략한 거예요. 명절마다 찾아가 그 집 제사 음식 같이 만들었고요. 고모들 공부도 봐주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거죠. 할머니가 엄마를 먼저 좋아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저희 엄마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대요. 방황하던 아빠가 갑자기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고요.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엄마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무렵엔 아빠도 취업해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죠. 결혼 후 곧바로 제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저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엔 온전히 육아에 집중하셨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으셨고 결국 일을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수입이 모두 끊기면서 두 분 모두 실직 상태가 되었고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어요.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갓난아기였던 저는 분유값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부모님 모두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대요. 생계가 막막해지자 아빠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선언하듯 말씀하셨대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 큰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고. 원양어선을 탈 거야. 그거 한 번 타고 오면 떼돈을 번대. 무슨 원양어선이야. 그거 워낙 일도 험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대. 위험한 일 하지 마. 이렇게 굶어 죽으나 저렇게 물에 빠져 죽으나 똑같잖아. 그래도 절반의 확률에 목숨을 거는 게 낫지 않겠소?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갓난아기였던 저를 뒤로 한 채 홀로 먼 바다로 떠나셨어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가족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도 안 돼요. 아빠는 간혹 잠깐씩 집에 들러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금세 다시 배를 타러 떠나곤 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며 바다 위에서 뱃일을 하셨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거친 파도 위에서 버티며 큰 돈을 벌어오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이 아빠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놓진 못했어요. 오히려 아빠는 돈이 생기자 다시 과거에 방황하던 시절로 되돌아갔죠. 철없는 불량 청소년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고 외도를 하고 도박에 빠지고 술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가족의 희망이 되어 돌아오길 바랐던 아빠는 점점 더 엇나갔고 결국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도중 길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허무한 죽음이었죠. 내가 네 아빠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어. 사람 외모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잖아. 거짓말하지 마. 엄마 학원 선생님들 다 외모 보고 뽑잖아. 다들 잘생기고 예쁘던데? 그건 이왕이면 그런 사람 뽑는 게 낫는 거지. 아니 아빠처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외모로만 뽑은 거 아니야. 얘는? 사실 저희 엄마는 지금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어린 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가장의 자리에 놓인 엄마는 처음엔 막막했대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뭘 해야 할지 고민 끝에 결국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셨어요. 엄마는 원래 공부를 정말 잘했던 분이잖아요. 서울에서 전액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닌 수재였으니까요. 그 재능을 살려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잘 맞았나 봐요. 꽤 오래 일을 하시더니 결국에는 직접 작은 학원을 차리셨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학원으로 엄마의 학원은 이제 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오랜 강의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고 수강생들도 점점 많아졌죠. 학원 강사들도 여러 명 고용하고 계시고 입시 결과도 좋아서 부모들 사이에선 입결 잘 나오는 학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덕분에 상담 예약도 밀려 있을 정도예요. 저도 대학생 때는 엄마 일을 도우며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향과 강점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 오랜 기간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규모도 제법 커져서 운영에 손이 많이 가지만 엄마는 여전히 직접 수업을 하며 현장을 지키고 계세요. 이런 생을 산 장본인이라서 그런지 엄마는 항상 남자 얼굴 조심하라고 했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배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배워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공부가 점점 재미있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교수라는 뚜렷한 목표도 생겼죠. 그렇게 박사과정까지 이어졌어요. 연구에 몰두하며 논문을 준비하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소개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고 서로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였죠. 남자친구는 당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었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죠. 남자친구를 처음 엄마에게 소개했을 때 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얼굴도 잘생겼네. 너 내가 외모 보지 말라니까 어디서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사귄 거야? 그치, 잘생겼지. 엄마 딸인데 내가 외모 안 봐? 그래도 내가 엄마보단 나아. 저 사람은 의사야. 직업은 아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낫지. 안 그래? 외모지상주의인 엄마다운 반응이었죠. 결국엔 엄마도 좋다고 하셨고요. 엄마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예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죠. 둘 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진 않았지만 짧은 커피 한 잔의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졌고 주말에 겨우 하루 보는 데이트에도 늘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연구실과 논문, 남자친구는 병원과 당직으로 늘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틈틈이 주고받는 메시지나 퇴근 후에 짧은 통화 한 통이 큰 위로가 되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했던 사이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힘든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어느 날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연애할 때부터 남자친구가 자주 들렀고 엄마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지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제는 자기네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자고 말을 꺼냈는데요. 갑자기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그리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결혼 전에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사실 친엄마가 아니야. 내가 초등학생 때 친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가 얼마 후에 재혼하셨어. 그리고 두 여동생을 낳았지. 5식구가 한 집에서 지내다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머, 그랬구나. 자기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거구나. 어머니 불편해서? 그냥 불편한 게 아니야. 난 그분이 싫어. 어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180도로 변했어. 장례식 끝나자마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갑자기 의대를 그만두래. 게다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래. 아니 왜? 의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만두라고 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야? 왜냐면 당시 동생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동생들도 어린데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날 가르칠 생각 없다면서 학교 그만두고 취업해서 돈 벌어오라고 한 거야. 의사건 뭐고 나중에건 뭐건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말이야. 뭐라고? 아유, 아무리 새어머니라도 그렇지 너무한다. 어떻게 의대를 그만두라고 그래? 게다가 돈을 벌어오나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어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냐. 배다른 자식은 자식이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이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집 나왔다. 친구네 집 전전하고 학교에서 자고 그러면서 살았고 그 힘든 공부하면서도 알바도 하고 돈도 빌려서 겨우 학교 마친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님이랑 얘기해 봤어? 집에는 찾아가 봤고? 아니면 어머님이 연락 왔었어? 그날 이후로 난 집 나와서 연락도 안 했고 어머니도 연락 없었어. 동생들이랑만 가끔 봐. 결혼해도 어머니랑은 예전처럼 지낼 거야. 명절이나 연락 같은 거 없어. 인사드리는 건 결혼식 때문이니까 뭐 굳이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드라마 같은 가정사가 제 남자친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솔직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에게 별 관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학원을 하신다고? 그럼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자네는 박사학위까지 따고 교수 준비 중이라고. 아직 교수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거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던데 언제쯤 될 수 있을까? 그마저도 연줄이 있어야 한다던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논문 거의 다 마무리됐고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아니, 좀 그러잖아.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솔직히 말하면 자네는 그냥 학생이나 다름없잖아.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비슷한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었어. 그 정도 안 되면 병원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근데 그 정도도 아닌 거잖아. 아, 그러세요? 근데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그러네요. 의사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학비도 생활비도 다 본인이 벌어서 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솔직히 결혼식에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니까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이든 처가 재력이든 아내 직업이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얘랑 사귀는 거야? 얘 결혼은 현실이야. 많이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예쁘잖아요. 여자가 예쁘면 됐죠. 전 예쁜 사람 좋아요. 그러니까 저나 이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남자친구는 진지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혼내줬고 그대로 저희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친은 제 마음이 다칠까 봐 엄청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저 사람 말은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앞으로는 정말로 볼 일도 없을 거야. 진짜야. 그니까 마음 쓰지 마. 알았지? 알았어. 근데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정말로 나 예뻐서 사귄 거야? 예뻐서 결혼하는 거고? 그럼 당연하지. 자기 별명이 아이유인 거 알아? 내 친구들이 다 자기 아이유 닮았다고 그러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직접 말하긴 좀 민망했는데 사실 나 중고등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당했거든. 봐봐,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 아, 다행이네. 연예계 데뷔했으면 내가 자기 못 만났잖아. 데뷔 안 해서 다행이다. 그 예쁨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게 내가 평생 지켜줄게. 나만 믿어. 알았지?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외모지상주의. 제가 잘생긴 아빠 피를 물려받았거든요. 저희 보고 선남선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예뻐서 좋아한다는 말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긴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 될 분께 팩트 폭격을 맞고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아직 학생이고 엄마가 가진 건 학원 하나뿐이라 괜히 의사 사위를 꽁으로 얻어가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단번에 자존감 충전시켜줬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방긋방긋 웃었죠. 이후에는 남자친구 여동생들도 밖에서 만났는데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해맑고 싱그러웠어요. 예의도 바르고 대화도 잘 통해서 시누이 걱정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때 남자친구 여동생들과 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아셨는지 갑자기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짜고짜 예단은 꼭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외가 쪽에 친척이 많다면서요. 아니 무슨 외가 쪽을 챙겨요. 친가도 아니고요. 근데 그 요구가 좀 상상 이상이었어요. 금액도 그렇고 준비해야 할 물건들도 너무 과하더라고요. 처음엔 남자친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우선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공짜 결혼은 말 나오는 법이라고 그냥 깔끔하게 해주자더라고요. 현실적이면서도 체면을 챙기려는 엄마의 말에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단 얘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이것저것 계속 추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참고 들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그 예단 하나도 못 해드리겠다고 버럭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실제로 예단은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제가 왜 거기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친가 사람들 부르지도 않을 거래요.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부 말했어요. 남자친구도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전화 오면 자기가 해주지 말라고 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들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진짜 그 순간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뒤에 정말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 말대로 필요한 건 아드님께 말씀하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문이 막히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단 문제는 싱겁게 끝났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무사히 그리고 잘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정말 의외의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대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로 반찬 몇 가지 정도 챙겨주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반찬을 바리바리 싸다 주고 김장철엔 대용량 김치를 만들어 보내시고 옷까지 사서 보내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여동생들에게 오빠한테 잘해야 내 인복도 따른다고 하셨다는데 여동생들이 오빠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웃으며 전화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때는 웃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예전엔 그렇게 무심했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 살가워졌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 결혼 전엔 전혀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사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 아니 전혀. 진짜 전엔 이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어.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구는 거 보면 나도 좀 당황스럽고 솔직히 낯설어. 뭔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희 부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그 이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 챙겨주고 싶었나? 그동안 못해준 게 후회가 돼서 그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나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요즘 병원비 나갈 일도 있고 수입이 없어서 좀 힘들어. 너네가 용돈 주면 내가 이렇게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럴게. 매달 150씩 부탁해도 될까? 얘 의사가 돈 잘 벌잖아.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어머님, 저 알아요. 어머님이 남편 대학 다닐 때 그만두라고 했다면서요. 어릴 땐 아가씨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그렇게 그 사람한테만 시켰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구박해서 키워놓고 뭘 애지중지 키웠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 걔가 그러지? 참네. 원래 자식은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법이야.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거 똑같이 먹이고 입혔다. 나 편애하지 않았어. 대학교 그만둔 것도 걔 아버지가 빚을 잔뜩 남기고 가서 그런 거야. 난들 의대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겠니? 나도 그 말 한 것은 후회해. 그래서 아들이랑 사이 멀어졌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럴 수도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솔직히 다 말했더니 바로 어머님께 전화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남남처럼 지내자며 반찬이나 옷 같은 것도 이제 안 해주셔도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든든했죠. 그렇게 어머님의 용돈 이야기는 깔끔하게 끝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급히 와달라고 연락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더니 웬걸요. 어머님 친구들 개모임 자리였어요. 저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 친구들 앞에 인사시키고 밥값까지 계산하게 하려는 거였죠. 순간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큰아들이 잘 되니까 그걸 자랑거리 삼고 저를 이용해 단물 빼먹을 생각이구나 싶었죠. 어른들 계셔서 참느라 계산만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와서 남편에게 더는 시어머니 연락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해서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예단, 용돈, 개모임까지. 계속 당하는 느낌이 싫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니까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인간관계가 정리되니 인생이 훨씬 깔끔해지더라고요.
어머님만 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우리 엄마도 서로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엄마와 이모들까지 건강검진 예약해 주기도 했고요. 휴가 때는 일부러 엄마와 여행도 갔어요. 엄마는 그때 남자친구 생긴 기분이 든다며 아들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하시며 깨르르 웃으셨어요. 엄마도 남편한테 잘했어요. 평소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늘 침착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고 차를 몰고 집에 오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쳐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논문과 연구 때문에 바빠서 엄마가 대신 그 일을 돌봐줬는데 매일 사골국에 나물,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 지극히 간병해 주셨어요. 그때 남편이 큰 감동을 받고 이런 게 엄마 사랑이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신 날이었고 기분 좋게 통화도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교통사고였어요. 대형 사고도 아니었고 차가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 속의 작은 사고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믿기 힘든 비극이 숨어 있었어요. 충격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충돌 순간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뼈 조각이 심장을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그렇게 되면 몇 분도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못했어요. 늘 저와 남편을 위해 아낌없이 퍼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던 엄마였는데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반찬 얘기를 나눴고 주말에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냥 누가 잠깐 엄마를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그날 제 곁을 떠나셨어요. 장례 준비는 정말 눈 돌릴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그간의 일들을 생각하면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형식상 예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어머님은 장례식장에 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락받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별일이구나. 이제 다시 내 전화 꼬박꼬박 받아라. 소박 맞지 않으려면 며느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 진짜 눈앞이 번쩍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눈이 돌아갈 뻔했지만 그 자리엔 조문객도 많았고 남편도 있었고 아무리 속이 뒤집혀도 꾹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를 모두 치르고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자 깊은 슬픔 뒤에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너무나도 큰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엄마가 남긴 것들을 마주해야 했죠. 생각보다 상속금이 꽤 있었어요. 엄마는 마치 본인이 이렇게 될 걸 예감이라도 한 듯 생전에 학원을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평생 애써 일구신 공간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또 복잡해졌죠. 거기에 보험금까지 더해지니 꽤 큰 금액이 남게 됐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매일같이 병원에서 지친 얼굴로 퇴근하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밤샘 당직,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스케줄,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업 얘기를 꺼냈고요. 마침 남편도 그때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자격 딴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좋은 생각 같아. 사실 나는 대학병원도 재밌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당신도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애도 만들어야 하고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애 낳고 크는 것도 못 보고 산다더라. 난 솔직히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 맞아. 나도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버거워. 우리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당신이 개업하면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사실 저희 엄마도 남편이 입원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개업하라고, 몸 갈아가며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남기신 몫들, 학원 정리한 돈, 보험금,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들 전부 다 모아 남편에게 병원 하나를 차려줬어요. 남편을 위해서였고 동시에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을 다시 세상에 펼치는 방식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바로 난리를 치셨어요. 우리 아들이 병원 원장 됐다며 입이 귀에 걸리셨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슬 저한테는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잘못 눌러서 받게 되었는데요. 너는 참 남편 덕에 편하게 산다. 시집살이를 하긴 해. 뭐 돈을 많이 벌기라도 해. 집안이 대단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의사 마누라는 하고 있네. 남편이 의사가 된 게 마치 뭐 자기가 잘 키워서 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옆에서 덕 좀 본 사람 취급이었죠. 어머님, 아들 병원 생긴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서요? 그 병원 제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요. 의사 남편 없고 그 정도도 안 해주려고 했냐 그러면? 이게 다 너 스스로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냐 투자. 남편이 의사면 마누라만 좋다더라. 아유 고얀 년. 정말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기엔 제 인생이 아깝더라고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를 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한편 남편은 병원 개업 준비를 위해 과감하게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개업에 매진했어요. 건강검진센터까지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서 규모도 제법 커졌고요. 6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인테리어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아가씨들이랑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가씨들이 말하길 시어머니도 오시겠다고 했대요. 너무 축하한다면서요. 사실 아가씨들 성격이 좋긴 좋은데 아주 촉새해요. 뭔가 새로운 정보만 생기면 꼭 지엄마한테 다 일러바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온다는데 굳이 말릴 수는 없으니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인테리어 잘 됐는지 보러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명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병원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방긋방긋 웃으시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좋다. 이게 우리 아들 병원이라니. 정말 감격스럽다. 우리 아들이 원장이라니. 세상에 말이야.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아주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예, 너도 좋지? 의사 마누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지. 축 써서 개 좋네. 네? 어머님, 제가 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죽을 쓰셔요. 그 인생 말아먹으려고 했으면서요. 아주 예전부터 따박따박 말대꾸 잘하네. 이제 개원만 남았지? 이제 정리하자. 여기다가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쩍 서류 한 장을 내미셨어요. 처음엔 개업 관련 문서인가 싶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어요. 순간 심정이 덜컥 내려앉았죠. 제가 모든 걸 쏟아부어 만든 병원 앞에서 저한테 사인을 하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막장 시나리오람 싶었죠. 이게 뭐예요? 이 무슨 의미예요? 남편 도장 찍힌 거 보니까 설마 그 사람도 동의한 거예요?
너는 모르겠지만 걔는 내 말이라면 꿈뻑 죽는 아들이야. 모자 사이에는 아무리 마누라라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니까 이제 빠져라. 네 자리 비워주면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 앉힐 거니까. 그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아주 깊은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철저하게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남편에게 가서 직접 물었더니 처음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아니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말하긴 했어. 내가 그래서 그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이래저래 해서 너랑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고 계속 그러시더라. 너무 짜증나서 나도 쌍욕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욕한 거 녹음되었다고 어느 호로 자식이 부모한테 욕하냐고 개원하기 전에 의사가 인성이 더럽다고 소문낸다더라.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녹음한 걸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지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 어이가 없네. 가만히 있어봐. 자기야 내가 어머님께 말할게.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내 맘대로 어머님 혼쭐 내도 돼? 나도 이젠 가만히 못 있겠어. 당연하지. 나는 어머니 필요 없다니까. 한평생 짐스럽게 생각하고 다 커서는 남남처럼 지내더니 결혼하니까 세상 소중한 아들처럼 대하더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매번 당신한테 말하지만 어머니 싫어. 이렇게 당신 속상하게 하는 건 더 싫어. 알았어. 그러면 나만 믿고 있어봐. 내가 잘 알아서 처신해볼게. 당신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일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했대요. 짐 싸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죠. 뇌경색 전조 증상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딸들은 학교 다니느라 집에 잘 없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대로 저 세상 가는 거 아니냐며 불안하다고 집에 의사 하나쯤 있어야 안심이 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반발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따르니까 시어머니도 처음엔 의아했대요. 단 한 번도 정을 나눈 적 없는 모자 사이에서 자신의 한마디에 척척 짐까지 싸서 들어오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얘도 저한테 관심이 없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 말에 순순히 따랐던 건 사실 전부 연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물러나는 척했지만 속으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은 병원 개업식 날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잔치를 벌여놓으셨더라고요. 친구분들,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불러 모았어요. 병원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시며 아주 본인이 병원을 차린 양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이 병원 원장 됐어요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요. 저는 상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화려한 개업식장 한복판에 상복 입은 여자가 떡하니 나타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저를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셨죠. 하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만 기다렸는데 저도 무진장 작정을 하고 왔죠. 그리고 제 옆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들, 제 시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제 옆에 서서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했어. 진짜 이건 아니야. 일 저지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그만해. 어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엄마 언니한테 이혼 서류 줬다며. 진짜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는 빠져있어. 이거는 너희가 낄 자리가 아니야. 알고 보니 시누이들도 속에 쌓인 게 많았더라고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순순히 말을 잘 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어떤 만행을 더 저지를지 궁금해서였는데요. 딱 제 기대에 부응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할 때 저는 곡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눈을 집중시켰죠. 아이고, 아이고, 남편 병원 만들어줬더니 바로 이혼시키는 시어머니가 여기 있네. 이제는 나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엄마 돈으로 병원 차려줬더니 며느리 공 하나 없고 돈만 먹고 내치려고 하네.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어요. 그 순간 저는 병원 대기실에 있는 큰 TV를 켜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부터 말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의대를 자퇴하라고 강요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자 저에게 했던 갑질과 모욕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게 건넨 이혼 서류까지 그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사실 그대로 공개했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기절초풍이었어요. 숨죽이고 듣던 모두가 충격의 말을 잃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들이 조용히 나서더니 뜻밖의 진실을 덧붙였어요. 저희는 어릴 때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됐어요. 엄마는 늘 배다른 자식인 오빠는 뒷전이었고 저희만 챙겼어요. 그 차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충격적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자식이 아니래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생물학적 아버지 따로 있다고. 저희를 만나기도 해줬고요. 엄마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저희 부부는 물론 하객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어요. 시누이들이 아버님 자식이 아니라니요? 분명 아버님과 혼인관계 중에 태어난 자식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죠. 저는 저런 엄마 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이없고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저희 새언니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요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새 장가를 가게 할 건데 이미 재혼할 상대도 점 찍어 놓았더라고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네요. 제 남편과 선볼 여자 저기 있네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개업식 날 아예 남편과 선을 보게 하려고 다른 여자를 그 자리에까지 부른 거였어요. 제가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버젓이 그의 아내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그 여자분의 어머니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여자는 황당하다는 듯 얼굴이 굳더니 자기들은 진짜 몰랐다고, 하마터면 유부남이랑 선 볼 뻔했다고 화를 잔뜩 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개업식장은 그야말로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도 황급히 그들을 잡는 척하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렇게 개업식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남편 도장을 몰래 새로 파서 서류에 찍어둔 게 드러났거든요.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죠. 게다가 저희 말고도 저희 시어머니 고소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병원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돈을 모아갔더라고요.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이건 사적인 금전수수였어요. 그걸 알게 된 투자자들은 분노해서 단체로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고소쇼가 벌어진 거죠. 시어머니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빌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지금 당장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면 이번 건 내가 합의해 진행해 볼게. 그럴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나 감옥만 안 가게 해주라. 부탁할게. 너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남편이 중간에서 합의를 진행해줬고요. 시어머니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것도 취하해 줬고 투자자들한테서 받은 돈도 다 돌려주면서 합의를 이뤄냈죠. 시어머니를 감옥에는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보냈죠. 여러분도 아시죠? 일반 요양원이지만 가족의 동의 없이는 외출도 퇴원도 불가능하니까 남편한테는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여기서 남은 인생 사세요. 더는 누구도 괴롭히지 말고요.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휴, 그래. 알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 아휴, 여기서 살아야지. 아휴. 시어머니는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얼굴엔 억울함과 분노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죠. 꼭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요. 아직도 억울할 게 남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뿌린 씨앗이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요양원이 아니었으면 감옥이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죠. 닥치고 조용히 살아야죠. 그런데도 종종 전화 와서 자기 좀 풀어달라 밖에만 내보내면 저희들 눈에 안 띄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갈 정도 없고 이유도 없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오빠, 고마워. 솔직히 오빠가 고수치 안 했으면 진짜 엄마 감옥 갔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줘서 고마워. 우리도 참 미운 엄마인데 그래도 막장을 보게 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시누이들은 그 일 이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님도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안 계시니까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 근처로 옮겼죠. 사실 제가 먼저 그러라고 했어요. 시누이 둘 다 아직 둘 다 어리고 그렇게 큰일을 겪은 뒤에 둘이서 따로 사는 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며 의지하고 살아야죠. 다행히 시누이들도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 사이도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둘 다 대학 졸업하고 각자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번 돈으로 매일 같이 치킨이며 맥주며 사들고 와서 저녁마다 집이 술자리처럼 돼버렸죠. 저희 넷이 그렇게 매일 웃고 먹고 떠들다 보니 다들 5kg씩은 쪘어요. 그래도 이런 게 진짜 가족이고 행복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개업한 병원은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도 있었지만 의외로 남편이 영업을 꽤 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생긴 얼굴 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입소문이 금방 났죠. 최근엔 좀 규모가 있는 기업 2곳과 회사 지정 건강검진병원 계약까지 성사돼서 새벽부터 병원이 북적거려요. 오전에 가면 건강검진으로 꽉 차서 웬만하면 진료도 못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페이닥터도 한 명 더 고용했고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던 물리치료실은 꾸준히 환자가 몰리는 곳이었어요. 허리, 어깨, 무릎 등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았고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도수치료까지 정성껏 치료해주다 보니 만족도도 더 높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을 찾는 주부 손님들 사이에서 피부관리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여기서 피부실도 하면 좋겠다는 말들이 계속 들려와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 안에 피부실을 새로 열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대성공이었어요. 피부실은 문을 열자마자 예약이 밀려들었고 단골도 금세 생겼죠. 저도 해봤는데 관리 구성이 너무 좋아요. 비싸게 받지도 않아서 언제나 예약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병원 공간이 원래 60평 정도였잖아요. 운영이 너무 잘 되다 보니 결국 그 위층까지 임대해 확장하게 됐어요. 덕분에 진료실과 치료실이 더 넓어졌고 시스템도 정비하면서 병원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동네에서 제일 핫한 병원으로 소문이 자자하고 환자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아요. 개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환한 얼굴로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놓이고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요. 우린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낸 덕분인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임신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사실 자연 임신을 기대했지만 매달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대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마음에 어느 순간은 눈물도 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시험관 시술을 했고 놀랍게도 한 번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임신 후 살이 많이 쪄서 지금은 몸무게가 80kg에 육박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라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보며 그래도 예쁘다고 말해줘요. 빈말인 줄 알지만 괜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있죠. 덕분에 요즘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행복해요. 말 그대로 호강하며 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일 고민되는 건 제 진로예요. 박사까지 마치고 교수가 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이 마음으로는 사실 당분간 일은 쉬고 아이만 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논문 마감, 연구 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요즘엔 아이의 태동 하나에도 하루가 기쁘고 감사해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요. 배워놓은 건 언젠간 꼭 쓰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몸도 무거워서 미래가 잘 그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교수라는 꿈을 완전히 놓기엔 아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못 냈어요. 일단은 출산부터 잘 해내고 이후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그냥 엄마가 돼가는 시간을 잘 누리고 싶어요.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뜻밖의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소란스러웠던 시간을 지나 조용한 일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요. 부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제발 정직하게 사시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요즘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얼굴값 하는 것보다 얼굴도 잘난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러대요. 예뻐지려면 많이 웃으라고요. 여러분, 많이 웃어서 얼굴도 더 예뻐지고 복도 많이 받은 봄 되시길 바랄게요.